예, 월보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박사님, 저번에 진짜 부자들이 살았던 곳이 강남 서초 이런 데가 아니라 조용한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강북의 언덕바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는 강남 서초가 부촌의 상징인데 언제부터 이게 부촌의 상징이 된 거예요? 역시 70년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영동개발이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했죠. 방향성도 없고.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경기 동남부가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제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있는 지제인데, 여기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미지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제하면 가고 싶으십니까? 부촌이 될 것 같나요? 이 정도의 우연성이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그거를 결정적으로 부촌이 될 거라는 이미지를 준 거는 1단계는 서울 시형 주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파트 말고 14, 15단지까지 만들어서 청담동이라든지 이런데 주택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했다가 학동 공무원 아파트라든지 갔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요즘 신도시 가면 그렇잖아요. 딱 집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들. 그래서 다들 의무기간 끝나고 다 팔고 강북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압구정 현대가 여러 의미로 좀 악명을 날리면서 부자들이 사는, 권력자들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유명한 얘기죠. 현대아파트에서 원래 압구정 지역을 공장지대로 불화받았다가 공유수면 매립한 다음에 그걸 아파트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고위급 신문기자들에게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뇌물로 줬다라는 카더라가 있죠. 이게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미지가 영동이 뭐길래 저런 권력자들이 가는가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그때 상황이 뭐냐면, 처음에는 뇌물로 줬고 그 다음에 팔고 나가라는 거였는데, 신문에 터져버리면서 이 사람들이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목에 붙잡힌 게 그때부터 신흥부자나 권력자들이 웬일로 저 압구정 벌판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라는 주목을 받게 되는. 그리고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강남의 탄생은 강북에 대한 인구 압력을 줄여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의 두 번째 전쟁을 대비하겠다는 차원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차원에서 상공부라고, 지금의 통상부 같은 거겠죠. 상공부하고 유관시설들을 전부 지금의 코엑스 쪽으로 내려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폴더는 서울 강북 정동에 있는 국토발전전시관이라는 곳에서 보고 찍은 것들이에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서울특별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원래 토지구획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길들이 꾸불꾸불하잖아요. 필지도 좀 이상하고. 그거를 모은 다음에 다시 재배치하는 거예요. 짝짝 곱게. 아무리 사람이 안 사는 농경지라도 기본적으로 소유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푸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거고, 이제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에 선을 다시 긋고 다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을 채비지라고 받아요. 이게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만큼을 나중에 팔아서 벌충하겠다는 차원으로. 택지 개발 전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영등포 2지구 1차 환지 때 땅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전 땅하고 새 땅하고. 계획 공고인데, 보시면 강남 지역, 강남구 쪽이 1, 2, 3, 4 공구로 돼 있죠. 지금 이게 강남인 거예요? 강남구입니다. 이쪽이 서초구고. 이 중에 채비지 매각 안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시행한 서울시 측이 비용 보충을 위해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려고 이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땅이 텅 비어있던 때예요. 삼전동, 대치동 이런데. 보시면 지금의 코엑스 자리가 상공부예요. 여기 원래 정보부처가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그 상공부 단지라 부릅니다. 이걸 묶어서. 이게 어디냐면 봉은사 아래죠. 경기고 있고 쪽에. 네. 요 자리가 상공부 유관시설이 들어올 잔지라 한전이 들어온 거죠. 들어온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상공부를 여기다 모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마치 혁신도시 하는 것처럼. 그랬다가 상공부는 못 들어왔습니다.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북한과의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그래서 과천 만들어지고 세종의 원형이 되는 행정수도가 만들어지고 대전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중간에 비어버려가지고 사실상 빈 땅이거든요. 저 어릴 때 여기 잠실 쪽에 살았는데 가보면 되게 휑했어요. 임시 전시만 하는 곳이고 건물만 겨우 지은 정도지 지금같이 뭐 쇼핑센터가 있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건물이 들어오는 거고 한전이. 여담이지만 여기 길쭉한 땅이 아까 말씀드린 영동 강남이 아파트 단지로 뒤덮이기 전에 시형 주택이 있었던 단지입니다. 그런데 핵심 지역은 사실 주택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부촌 집들이 많은 게 그때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총무처 단지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보부처들을 내려보내기 시작해요. 강북에서 전쟁을 치르려면은 사람을 내려보내야 되고, 그러려면 경부기관들을 내려보내서 따라 내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강북에서는 학교도 억제하고 학원도 억제하고, 대신에 강남에서 무제한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유흥시설도 다 강남에 생겨가지고 지나치게 성공했고, 그리고 학교들이 그때 다 강북에 있던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옮겨가는 것들이 그런 거죠. 이게 시형주택이에요. 지금은 없죠? 없어요. 마지막 한 채가 있었는데 철거됐습니다. 오래된 건 아니고 개발하기 좋아서. 재건축 재개발의 재원칙이잖아요. 개발이 필요한데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기 좋은데 개발한다고. 그래서 아파트들이 먼저 개발되는 게 소유주들이 딱 합의가 되니까. 근데 부가연동 같은 데는 너무 복잡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곳인데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는 개발이 안 된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주택단지인 상태로 빌라들이 들어와서, 저런 데 요즘에 경제 유튜브들 많이 들어가 계세요. 마지막 청담에 있는 요 근처에 8단지에도 한 채가 남아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체크하게 된 게, 그 근처
근처에 있는 모 경제 유튜브 촬영하러 갔다가 딱 보니까 시정주택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1년 뒤에 갔더니 철거되는. 이런 데가 살아남은 이유가 언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강남은 수혜의 도시고 언덕의 도시라고 꼬불꼬불 하잖아요. 이렇게. 영동 개발할 때 초기에도 땅은 도로 용도지 사람이 살고 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영동 지역은 맨날 물넘치는 상수 침수 지역이라. 여기는 뭔가 사람 살기 좋은 데는 또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영동은 그런 겁니다. 그게 제 기본 주장이죠. 강남은 살기 좋아서 개발된 게 아니라 살기 나빠서 빈 땅이다 보니까 개발됐다라는. 대서울 20년 도시계획 최신 서울특별시 전도라는 지도예요.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이게 67년. 이제 영동 개발 막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보면 영등포 쪽이 꽉 차 있죠. 최초의 강남 영등포가. 여의도는 이제 아직 비행장 있는 시절이고, 여기에 이제 동작도 국립묘지. 보면 여기 왜 국립묘지가 있는 줄 아실 거예요. 땅끝이에요. 사당동 이런 데 다 논이에요, 지금. 광산이고. 광산? 광산. 여기저기 성뒤마을이라고 서초동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 다 광산촌이고, 농촌이고, 어촌입니다. 도선장이 있어가지고, 잠원동 텅 비어있고, 이제 막 성 긋기 시작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반포 보이죠? 반포가 약간 물이 돌아가는 포구란 뜻인데, 빙글빙글 도는. 실제로 보면 좀 빙글빙글하죠? 섬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반포예요. 세빛동동섬 어디 있는 거예요? 요 근처에 있는 거죠. 요 근처. 둔지동, 서빙고. 이 모래사장을 싹 거의 없애버리고 한강을 넓힌 다음에 다리 놓은 거죠. 그러네, 모래사장이에요. 한강백사장. 그 서울 사람들, 그러니까 경성 사람들이 해수욕한다 그러면 주로 두 군데인데, 하나가 요 한강백사장이고, 하나가 뚝섬유원지죠. 여기 일부를 잘라가지고 한강을 넓혔고, 나머지 요쪽 지역은 지금 그대로,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성수동 같은데. 뚝섬. 요게 옛날, 여기 철도 라인, 기동차라고, 이렇게 유원지 가는 철도가 있어요. 유원지 가는 예. 이게 유명한 철도입니다. 기동차라고 전차랑 다른 거예요. 지금 전혀 그 흔적이 없네요. 제가 보면 흔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 답사 안이 없으면 안 보이긴 합니다. 도시 블럭 같은 게 구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 집어넣은 게 강남인 거죠. 역삼동. 여기 역삼동. 예, 여기 딱 우리 위치가 대충 요쯤입니다. 어떻게 아냐면은 이게 방화교라고 방아다리 마을이거든요. 아랫방아다리 마을. 상방교가 있고 요 근처에 하방교가 있어요. 우방아다리 마을, 아랫방아다리 마을. 여기 지금 빌딩이 있는 바로 길 건너편에 언덕바지 이거 있고 끝에 공원이 있을 텐데 거기가 당나무 있던 데예요. 가면 비석이 있습니다. 우방아다리 마을 지금의 국기원 강남역 동북쪽. 거기 사람들하고 여기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요 동네 와가지고 제사 지냈다고. 그리고 설릉 보이고 여기 역마을이 있어가지고 마을이 3개쯤 있어요. 사도관 마을, 역마을 그리고 말죽거리 마을 합쳐가지고 역삼이라는 거죠. 3개의 역마을이 있다 그래서. 와. 보시면 텅 비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오른쪽 가면 잠실부터는 좀 사람이 찹니다 다시. 그러니까 좀 뭐가 있어요. 천호도 그렇고. 천호는 뭐 사람 많이 사는 데니까. 광나루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근데 왜 잠실부터 들어온 거예요? 잠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파가 있고 여기부터 이제 동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는 메인 루트였습니다. 삼전도비라고 저 병자호란 때 인조가 항복한 거를 저 청측에서 기념한 비석이잖아요. 그게 거기 있는 이유가 딱 요 메인 루트거든요. 조선 사람 다 보라고 그 위치에 세운 거예요. 여기 간선 루트입니다. 그래서 신천동, 잠실동 있고 이게 송파동인데 송파는 꽤 유명한 시장이었어요. 여기가 송파시장이 중요한 게 옛날 조선시대 때 경성 한양에서는 시장을 좀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송파는 경기도였어요. 한양이 아니라. 그래서 그 권한에서 벗어나서 장사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경성 한양에서 하루 거리가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그래서 메인 포인트라서 규제도 안 받으면서 포인트니까 번성하는 거죠. 딱 그런 위치라서 3대 장 중에 하나가 송파장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송파구입니다. 그랬다가 여기가 1925년 홍수 때 물에 잠겨요 한번. 크게 그때 다 바뀌는데 모든 배치가 한강 쪽이. 그때 요 탄천 따라서 좀 아래로 내려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여기는 언덕바지라서 살만하다고. 그래서 가락동이 되죠. 살만하다. 가을가에다 즐거울 낙자. 거기에 송파역이 있는 이유도 그래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던 곳이에요. 고려 조선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 잠실, 송파, 강동구는 사람 살던 곳. 왼쪽에 영등포도 사람 살던 곳. 중간에 비어있는 데가 지금의 강남 지역인 거예요. 왜 비어있냐? 살기 힘들었던 거죠. 맨날 물넘치고. 근데 지금은 또 다들 여기로 몰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살기 좋은 거하고 사기 좋은 데가 다르다는 게 여기는 살기 나쁜 곳이었기 때문에 비어 있었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빈 땅에 대규모로 개발하기 좋아서 내려보낸 거고 정부기관들이라든지 400에서 600만 명의 서울 사람들을 내려보내야 인구 압력이 줄어서 전쟁 치를 수 있다. 이 대규모 사람을 내려보낼 빈 땅이 어디냐 찾아보니까 성남 구도심이었고 여기였던 거죠. 지금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도 보면 세종시의 지역에서 사람 살기 좋았던 곳은 조치원입니다. 북쪽에 있는. 조치원 하면 복숭아 유명하고 여러분 아실 만한 건 파닥의 발상지가 조치원이에요. 그래서 사람 살던 곳이고 한때는 충청 남북도를 통합해서 통합 충청도의 도청 소재지로 조치원 두려고 그랬어요. 교통이 요지고 살기 좋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세종 동지역이 들어와 있는 종촌동 이쪽은 살기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든 게 세종 신도시지.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런 사업의 발상의 원형은 여기 강남이다.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맨날 박사님에게 여쭤보는 게 제2의 강남 될 곳 어디냐 물어보는데 없다고 말씀드리죠. 사실 이게 되게 의미가 없는 질문. 의미 없는 질문이죠. 이건 여러 가지가 결합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살기 나쁜 곳이 오히려 역전적으로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박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지 않았으면 대략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시점에 임시행정수도를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1978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선정 1차 조사 보고서예요. 이거의 예상 독자는 한 명이에요. 박 대통령만을 위해서 만든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은 뭐냐면 국토의 중심, 면적의 중심, 제조업의 중심, 인구의 중심. 여기 수도가 될 뻔했는데.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중에서 뭐를 중시하냐면 이 국토 중심이란 말. 한국의 영토는 헌법적으로는 압록강 두만강까지이기 때문에 서울쯤이 중심이죠. 또는 저 철원 화천이 중심입니다. 근데 이게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의 북한 지역을 한국의 영토로 보지 않는다면 여기가 중심이에요. 안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시점에 박정희는 통일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이건 오래 간다. 그런 거 일련선상에서 이제 실제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국토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 조건은 뭐였냐면 이렇게 10개 후보지가 있어요. 1차적으로 저기 충주부터 아래 옥천, 금산까지도 후보를 잡았었어요. 쭉. 수도권 후보지였던 거예요? 예, 수도권이 아니라 수도, 청와대 위치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휴전선에서 70km 이상 떨어진 곳. 평양보다 먼 거예요. 행정수도의 1차 조건은 균형발전이 아니에요. 국방이에요. 그리고 해안선에서 40km 이상 떨어진 곳. 이게 뭐냐면 북한이 서해안에서 한포 공격했을 때 안전한 곳이에요. 그때 딱 계룡, 대전, 자운대, 연무대 딱 그런 위치인 거예요. 지금. 그 동네 국방당 몰려있잖아요. 지금도. 청주의 공군사관학교라든지 청주공항 이런 것들. 근데 그쪽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청주공항도 요즘에 충북이 불만이 많아요. 군사용 활주로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민간공항을 넣을 게 부족하다고 트랙 늘려달라 그러는데 청주공항은 원래 군사공항이고 민간은 나중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걸 군사를 줄여달라는 거는 앞뒤가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게 좀 흥미로운데 이건 지금 세종시에서 말하는 ITX 세종역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예상으로 서울과 기존 교통수단으로 2시간, 최신 교통수단, 초고속철도로 1시간에 연결할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대충 지금 세종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시청에서 출발해서 서울역 가서 오송역에 내려서 버스나 택시로 한 20-30분 가시면 딱 세종 거리 이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ITX 세종역을 만든다면 1시간 거리가 될 거예요. ITX 세종. 그 얘기 많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게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종이 제2의 강남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그럼 서울이 수도가 된 거예요? 한성백제 때도 여기가 강동구가 서울이었고 고려 때도 남경이 있었고 지금 경복궁 서쪽 서촌 쪽에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그리고 식민지 때도 경성이 중심지였고 맞아. 그걸 이어간 거죠. 요즘에 서울에서는 조선시대만 말하진 않습니다. 고려시대 때 평양, 개성, 남경 3개가 있었는데 3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남경 쪽 지금의 강북의 약간 서북 쪽 지금의 경복궁의 서북 쪽이에요. 그쪽도 왕이 많이 왔어요. 고려 왕이. 그래서 그쪽에 최근에 여러분이 아시는 서촌 지역에서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드디어 13세기쯤 유적이 발견됐어요. 아마 공적인 건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은 개발 다 했어요. 고려 유적은 정말 귀하거든. 고려 유적이 이제까지는 회암사진이 뭐 해음원진이 해가지고 약간 외곽에 있었거든요. 파주, 양주 이런데 이제 서울에서 발견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나올 거였어요. 강북 지역은 이제 개발을 포기하고 아니 관광지로 가는 게 맞다. 땅을 안 파는 게 상책이다. 경주 마냥 이미 나왔거든. 근데 그게 딱 이거 공사하다가 발견된 게 그 정도인 거지. 되게 넓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남경 때도 중요했고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국방이 위험했을 때 개성을 옮기려고 그랬어요. 수도를. 그때 후보지가 용산, 노원이었어요. 용산은 배로 올 수 있는 곳이고 개성에서 용산에서 배로 내려가지고 여기서 남경까지 가는 건 쉬웠거든요. 그리고 노원은 뭐냐면 보면 이게 고려시대 때의 구조예요. 개성, 장단, 지금 장단콩, 파주 갈라집니다. 둘 길이. 이게 공식 루트. 해음역에서 파주, 고양, 은평구 지금의 서촌으로 들어오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방향은 서울 방향에는 하나는 서북 쪽을 향한다가 기본인 거예요. 강남 쪽이 아니라 개성 쪽이에요. 방향이. 이게 공식 루트인데 좀 험하고 고관대장이 많이 다니니까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서민들은 꺾었습니다. 여기서 양주로. 그래서 녹양, 의정부 녹양역 지금도 여기 있죠. 노원역, 남경역 여기가 지금 신설동쯤이에요. 여기서 꺾어가지고 청계천 따라가지고 들어와서 왔다는 게 2개 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쪽 내려가는 라인인데 과천 가는 개성에서 배 타고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운하를 뚫을 계획도 있었어요. 용산이나 마포부터 물자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되게 3개 루트가 있다. 개성에서 접근 루트가. 이 루트 중심으로 발달들을 해요. 고려 때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서울은 중심지 중 하나였어요. 그랬고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이게 고려시대 서울의 구조다. 이쪽 라인이 개성 방향. 이쪽이 민간인들이나 스님들이나 다니는 라인. 신서동 오거리쯤. 여기에 보면은 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름이 대광고등학교. 맞아요. 요 즈음이 언덕바지거든요. 그 즈음에 남경역이 있었을 거라 예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청계천은 맨날 물 넘치는 여름에 물 넘치고 겨울엔 말라있는 건천인 거고 여기 따라 쭉 올라가서 대략 경복궁에서 이쪽 지역
청와대 자리라든지 이쪽 지역이 아마 남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직선거리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개성이에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개성까지. 그러니까 직선거리 방향으로 발달한 겁니다. 남경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조선시대 경복궁은 그걸 살짝 피해가지고 약간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동남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미 고려 때부터 뭐가 있었고 관청들이 이 방향으로, 그리고 이쪽이 있었고 신설동 쪽으로 사이를 채운 게 조선시대 한양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등포가 천호동 있을 때 빈 땅을 채운 게 강남 개발인 것처럼 고려에서 조선 넘어오면서 요 중간에 채운 거다. 그리고 이때 길들 아마 근데 사람들은 살았을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 살던 데 일부는 헐어가지고 집 크게 만들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게 서울의 강북이라 저 길 중에는 고려시대 길도 있습니다. 한 1000년 된 길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조사한 것 바로는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인데 익선동 종로 3가역에서 서북 쪽 요 라인 이 길이 아마 고려시대 길인 것 같다고. 요 길이. 진짜요? 고려시대 때부터? 예. 수도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거든요. 여기가 아마 남경향교 근처인 것 같다고. 수도가 아니었으니까 고려시대 때는 남경향교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거 없지만 완전 음식점. 완전 없이 인천민들 길이 살아남아 있는 거죠. 요 왼쪽 지역이 20세기 초기에 계량 기와집이 차 있는 익선동 한옥거리인 거고. 지금도 간간이 있는. 많이 있죠. 요 휘어있는 요 라인이 아마 고려시대 길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인 거고, 행정수도도 그런 차원에서 다 지진도 보고 지진도 안전하다, 수해도 안전하다. 1차에서 선정을 했는데 2차에서 줄입니다. 3개로. 천안, 공주와 지금의 세종 신도시가 요쯤이거든요. 그리고 논산 쪽, 연무대에서 약간 저 계룡역 가는 방향, 그 세 군데로 잡아요. 여기가 지금 보면 다 군사기지거든요. 안전한 거예요. 군사적으로. 그리고 이게 세종의 미래를 보여주는 건데, 전 이게 이대로 가고 있다 봅니다만 조치원권이 중요하고 공주가 워낙 중요한 도시고 요 중간에 자리 잡을 거다. 대전권이다 기본적으로. 근데 소권 형성이 가능하다. 결국은 지금 세종은 대전의 신도시라 봐요. 개인적으로. 그 대전 사람들, 청주 사람들이 은퇴하고 이제 중산층들이 옮겨가는 데가 세종이라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평수도 대형 평수만 짓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살 곳이 없어가지고 청년 인구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쪽 분들은 걱정이 많다. 집은 대형을 지으면서 왜 청년이 안 들어오나 걱정을 하면 좀 이유를 배반입니다만. 근데 이런 조사를 해요. 쭉. 이게 뭐예요? 이제 표예요. 위치, 개발 가능성, 지세, 교통, 물, 배수, 하수, 지작물, 문화재 같은 거 다 조사했어요. 그 조사한 결과가 세종과 서쪽의 세종 장군면 쪽입니다. 그래서 왜 제2의 강남이 안 되는가 얘기입니다. 그 결과 이런 지도가 만들어지죠. 원래 행정수도의 완성 형태예요. 이게 지금 맞춰본 거 그거하고. 여기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세종, 신도시. 근데 세종은 이 북쪽까지 포함한 게 세종입니다. 현재. 여기가 비어있는 데가 청와대 자리하고, 여기가 이제 중심광장. 그리고 여기가 동시, 서시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동쪽시, 서쪽시. 서시 지역은 공주시의 신도시인 강북지역입니다. 공주 강남 쪽이 백제수도인 공주의 공산성이에요. 그래서 공주도 여기 땅 파면 뭐 나오니까 북쪽으로 개발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세종을 향하고 있어요. 개발 방향이. 송선동인이 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지금 포인트예요. 장군면이. 여기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부동산 업자들 얘기는 이미 뭐 50년 전부터 다 재벌 이런 사람들이 다 땅 가지고 있어서 너무 비싸요. 땅이. 텅 비어 있는데. 여기는 세종시 고민도 그겁니다. 너무 비싸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전원주택만 좀 들어와 있어요. 특혜 분양 의혹도 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땅값은 비싼데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낙농을 좀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종이 의외로 우유 산업이 있어요. 세종 우유가 좀 유명합니다. 요 근처에서 축산을 많이 해요. 그리고 다 작전 지역이라서 늘 헬기가 다니고 있고. 근데 그래서 지금으로 와서는 좀 개발이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원래 행정수도는 이걸 전체를 묶을 예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중심쯤에 행정수도 고속철도역이 만들어질 예정이었어요. 요란 서울하고 직결되는. 이렇게 됐으면 아마 여기는 제2의 강남이 됐을 겁니다. 강남은 개발을 포기했으니까 정부가. 강남 개발하다 말고 상공부 단지 짓는다고 하니까 짓지 말래요. 정부에서. 더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 만들고 했던 거죠. 이게 다 무산된 다음에 암살내서 무산된 다음에 개발한 게 대전 청사죠. 그래서 한때 대전 사람들은 수도가 대전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아닌 거죠. 어쨌든 뭐 대전 청사가 있으니까. 둔산동 이쪽으로. 거기 군부대 있던 거 빼고 개발한 게 둔산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1개 신도시인 둔산 신도시. 서울 경기 사람들은 1개 신도시를 서울 경기만 생각하는데 둔산 신도시도 1개 신도시입니다. 그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제2수도로서의 중부권, 대전 지역에 대한 배려였던 거죠. 거기 군부대가 대규모로 있다 빠져가지고 진주 같은 데로 개발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 차원에서 최근에 같은 방식으로 개발된 게 위례 신도시. 거기서 특전사라든지 미군부대 있던 걸 빼고 개발한 거거든요. 정부는 그렇게 개발합니다.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한 다음에 신도시 개발을 해요. 그 방식으로 개발을 또 하고 싶어 하는 데가 김포공항하고 성남 서울공항인 거죠. 근데 뭐 안 될 겁니다, 아마. 그거는 군사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어쨌든 이런 구조를 하다가 3분의 1만 실현된 게 세종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여야당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당대표가 그래도 요밖에 안 됐어요, 개발이. 그래서 저는 이 세종이 과연 강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세종은 웬만한 세종 분들보다 더 꼼꼼히
꼼꼼히 다녔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지도는 안 보여드렸던 거고 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세종이라는 도시는 이 남쪽이 지금 비어있는데 겉보기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기 자운대라든지 한국 최대 군사기지 여기 다 보면 이상하잖아요. 다 군사기지예요. 안산이라든지 그 이쪽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중의원 가속기 연구소라든지 다 모여있어요. 이 동네. 중요한 것들이 좀 몰려있네요. 예, 방위산업 첨단과학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 라인. 이걸 통해서 세종시 동지역, 여러분이 아시는 세종은 대전이랑 붙어 있어요. 한편 원래 이 지역의 중심이었던 조치원은 충북, 청주, 오송, 옥산,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LG 등이 들어와 있는 오창, 그리고 증평, 군단 위에서 유일하게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는 구층평. 요 라인입니다. 사실상 조치원은 충북권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남부 지역은 대전권이고 북부 지역은 충북권이라 세종이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부권 메가시티가 삐걱거리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 세종시에서 결합이 안 되고 있다. 중간 지역에 군부대가 많아요. 무슨 학교, 무슨 훈련장 해가지고. 그게 재배치를 한 게 지금 그 정도라 당분간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 남부 세종 동지역 국가기관이 있는 여기랑 원래 요 동네 중심이었던 조치원이 결합된다면, 연남화가 된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충남, 충북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중부권 메가시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향방은 세종시에 달려있다. 근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일부는 예상했던 거고 일부는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인 거죠. 조치원이 들어오면서 다른 포석에 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강남은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청주는 성장하는 도시거든요. 청주가 인구 85만인데 제가 볼 때 조만간에 100만 찍을 도시예요. 더 늘어나네요. 청주 그 발전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파랗죠? 저기 반도체 공장도 있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그리고 오송이 있고 오창이 있고 이 삼각형이 그리고 여기에 조치원까지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는 이게 다 빈 땅인데 개발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오송이 끝없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요 강이 조천이라는 강이 있는데 요 강을 중심으로 충남과 충북입니다. 빈 땅 보이죠? 여기를 상당수를 산단 개발을 하기로 확정이 됐어요. 오송 제3산단이 될 거예요. 아마 연담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충남, 충북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계속 성장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좀 도와질... 그래서 청주는 100만이 넘어갈 거고 아마 그럼 이제 대전하고 맞먹을 상황까지 갈 겁니다. 지금은 대전의 절반 정도 인구인데 청주가 그쯤 되면 이제 맞먹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 지역이 여러분들이 서울 경기권에서는 안 보이는 하나의 활력의 중심이 될 거다. 여기에 세종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낄 거냐, 또는 세종이 기능을 어떻게 해서 대전과 청주를 이어붙일 거냐 라는 것들은 이제 미래의 관찰 포인트들이죠. 이거에 따라서 어쩌면은 강남 2.0은 아닌데 강남 0.7 정도는 될 수 있는. 근데 그래도 그게 어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는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미래의 변화가 많은 지역이라 그러니까 전통적인 중심지인 대전이나 청주 시내 관광지 이런 데는 보지 마시고 옛날 청원군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여기는 그 이제 군하고 시를 합쳐가지고 청주시가 된 건데 청원군의 오송읍 그리고 오창읍 이쪽을 보실 필요가 있다. 아니, 네. 조치원이 원래 읍이었었는데 읍입니다. 근데 그게 세종으로 흡수된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데 연기군이 있었고 충청남도 연기군 군청 소재지가 조치원이었죠. 그랬다가 세종시를 만들면서 연기군을 통째로 계승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공주에 장기면을 붙이고 충북 청주에 부용면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세종시입니다. 이게 조금씩 떼온 이유가 네. 있어요. 아니 그게 이제 특별자치시를 만들려면 인구도 필요했고 면적도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박정희 대통령 계획은 이런 게 아니었던 건데 지방자치시대에서 만들려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 기형적으로 기형이라는 건 아니고 원래 계획과 달라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세종의 가능성이기도 한데 질문 잘하셨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게 부용입니다. 충북 땅이에요. 충북 땅이 충남 연기군하고 붙은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청주가 오송역을 만들고 ITX 세종역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오송역은 세종 신도시의 관문역으로 만든 거예요. 충남 정서로는 왜 충북이 우리 도시에 감나라 배내냐인데 원래 청주는 참여한 거예요. 전부터 우리 땅을 내놨는데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 있냐라고. 그래서 청주 뉴스 같은 거 보면 거기 세종시 코너가 따로 있어요. 우리 도시기도 한 거예요. 청주 사람한테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충남 충북의 갈등이 심하다. 근데 세종은 충남과 충북이 합심해서 만든 도시다라는 거. 이게 잘 스무스하게 선순환을 그린다면 아마 중부권이 순조롭게 만들어질 건데 이게 감정 싸움이 심하거든요. 한편으로 청주가 시세가 커지다 보니까 약간 좀 충북 고집이 나오는 게 있는 게 최근에 오송역을 청주 오송역으로 자꾸 이름 바꾸려고 그래가지고 계속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냐면 청주는 우리 도시니까. 근데 오송하면 사람들이 청주인 줄 모른다. 지제역도 처음에 지제였다가 평택 지제로 바꿨거든요. 우리도 왜 못 바꾸냐는데 중부권에 살고 있는 상당수 사람들은 서울 경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이란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대전에 있는 정부 청사 사람들, 세종 지역, 청주 오송에 사는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이니까 백제 후손이고 하면은 우리는 동의 못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 싸움이 드러나고 있는 게 오송역 이름 바꾸는 문제고 충남 충북 간의 갈등 플러스 중부권의 핵심 세력 중에 하나인 이주민들. 원래 영호남 이주민이 많이었고 여기에 최근에 정부가 옮겨오면서 이제 북부권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가 또 하나의 미래의 고민거리다. 요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순조롭게 해결된다면 중부권은 성공할 거다. 아마 동남권 포항부터 여순광까지 라인에 필적할 만한 세력이 될 거다. 예측을 하고 있죠. 올해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어디 지나갈 때마다 여기 지하철 뚫린다 이런 플랜카드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게 좀 믿을만한 걸까요?
이번에 제가 책을 냈습니다만서도 낸 이유 중에 하나는 총선 앞두고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이유에서 낸 것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정치인들, 행정가들은 늘 공약을 냅니다. 맨날 철도 놓겠다, 철도 노선 놓겠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주는 유권자들이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헛된 공약을 내놓냐고 말할 게 아니라 당장 GTX 지금 A, B, C, D, E, F까지 나왔고 GHK, IJK 나오겠죠 쭉. 되겠습니까? GTX 자체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의미가 있는 노선도 있어요. GTX A에서 운정 서울역 구간 여기는 정말 새로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한 속도가 나올 거예요. GTX B에서 인천부터 서울역 구간 같은데 그거는 신선, 새로운 선을 깔았기 때문에 효과가 나지만 그게 아닌 지역들은 원래 GTX는 빨리 오는 게 목적이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다른 철도랑 노선을 같이 씁니다. 병용합니다. 그러면 앞차들의 속도를 맞춰야 돼요. 먼저 갈 수 없어요. 뛰어가지고. 그러면 예상 기대했던 속도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배차 간격도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나쁠 거예요. 예상했었어요. 그 다들 GTX 해가지고 요즘 보니까 GTX 개통한다는데 왜 집값 안 오르냐 시 얘기를 하는데 그간 너무 뻥튀기 했던 거죠.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D, E, F 나오고 하는데 선거거든요. 또 대선이 있어서 또 그럴 거예요. 그냥 알아서 들으시고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안 주시면 되지 않는가. 유권자 스스로가 좀 반성할 문제다 생각을 하고 최근에 대세청 중부권 얘기인데 이쪽 지역에는 철도 이슈가 두 가지가 큰 게 있어요. 하나는 충청권 광역철도라고 이건 이제 기존의 경부선, 호남선, 재래선에다가 요 지역만 다니는 통근 열차를 운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TX 일부 노선이 예전 철로를 같이 쓰자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열차만 다니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대전 세종 광역철도 이거는 대전 지하철 1호선 반성역부터 세종시청을 지나서 조치원을 지나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거예요. 새로운 노선을 놓겠다는 겁니다. 이 구간은 원래는 충북선 노선을 이용하는 건데 청주시는 지하철 놔달라고 시내로 휘어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꼬이고 있는데 최근에 선거잖아요? 놓겠다고 CTX 근데 조건이 참 들으면서도 안 듣고 있는데 민자로 하겠다고. 여기 민자로 뭐 안 되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비쌀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들어올까요? 한국 교통기관의 문제는 요금을 맘대로 못 올리잖아요. 그 정부가 다 규제하고 9호선이 그래가지고 저 모양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민자면은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수익을 못 내게 하니까 한국 시민들이 약간 자본주의 마인드가 부족한 게 돈은 적게 내면서 서비스를 고급을 원하니까 원래 교통용은 비싼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민자로 하겠다는 얘기는 한국 상황에서는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교통 문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그 얘기 많이 나오죠. 철도 지하화 이 문제가 같이 나가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다 안 되고 유일하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여기입니다. 제가 볼 땐 경부고속도로 강남 구간이 지상에 있거든요. 고가로 강남과 서초구를 경계선처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지하화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리니어 파크라고. 그럼 지하화에서 뭐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공원 하고 나머지 이제 수익 사업. 강남은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보내고 위를 판매하면 되는 겁니다. 민간에. 저는 지하화가 가능한 1순위는 여기라 봐요. 강남이니까 가능할 거예요. 민자로도. 이게 된다면 다른 부산 시내 지역 지하화, 대전 구간 지하화 또는 경인선 지하화가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건데 강남이니까 가능한 거고 당장 경인선 같은데 한 40년간 공약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하화하겠다고. 매번 그러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삼성동 밑에 현대부지 있잖아요. 네. 거기 지하화 하는 거랑 차이가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저기 영동대교 복합개발이죠. 이게 영동대로 지하 구간 복합개발인데 봉은사역, 삼성역 여기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라인으로 GTX A하고 C가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B도 지금 이렇게 다니게 하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선거니까 지금 막 던지고 있어서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 B는 원래 안 지나지 않았어요? 안 지났어요. 근데 그게 늘 왔다 갔다 했어요. 선거 때마다. 근데 그게 선거라고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책임 안 지면 되지 뭐. 공약, 뭐 책임 안 지고 공약이 한두 개예요. 이 개발은 된다면은 강남구의 중심을 지금의 청담이나 이런 강남역에서 동쪽으로 옮길 겁니다. 아마 송파구 잠실 쪽이랑 연담화가 되는 결과를 낳을 거예요. 그래서 꽤 주목할 만하고 제가 관심 가지는 건 교통기관의 지하화 문제에서 하나 힌트를 줄 수 있다. 영동대교도 그렇지만 강남구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근데 이것들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인천이나 부산 쪽에서 그게 현실성이 있는가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다 국비를 해달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국비들이 다 서로 지금 뭐 특별법 만들고 그래가지고 4월에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지하화 시키는 게 앞으로의 바뀔 인프라를 대비해서 저렇게 미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있는 거 지금 보기 싫다는 거죠. 보기 싫어서 다 밑으로 넣는 네. 거예요? 언젠가 후회합니다. 조만간에. 지하하는 공간은 굉장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해놓고 나면 증개축이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김포 골드라인이잖아요. 원래 고가로 만들 예정이었어요. 그랬으면은 2량을 4량 넓히고 하는 게 쉽거든요. 근데 지하로 했고 수도권 전철 9호선은 원래 늘 예정으로 지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병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8량까지 되는 건데
김포는 돈이 없어가지고 딱 일함으로 했어요. 김포 골드라인의 문제는 출퇴근 시간만 사람이 많지 평균은 빕니다. 평소에는. 그러니까 적자예요. 원래 이제 이상적이려면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연장갈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서울시 기준에 맞춰가지고 크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엉켜가지고 지상도 싫고 신도시인데 지하로 놔야지 하고 또 서울시 그 요청을 맞추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9호선 지상으로 해서 모노레일처럼, 제가 이번 책에서 강조한 게 대구가 3호선을 모노레일을 깔아서 효과를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4호선도 모노레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가를 혐오하면 안 되는데 자꾸 고가를 혐오하는 게 있어요. 한국 시민. 그러니까 지하인데 그 결과가 김포 골드라인인 거고. 원래 9호선 모노레일 해서 지상으로 올리고 이거를 김포공항에서 끝나지 말고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이제 김포공항이 난리잖아요. 지금 서해선도 뚫려가지고 최소한 여기까지만 들어왔으면, 까치산까지만. 그럼 여기 2호선이잖아요. 부하가 줄었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뚫었으면, 더 뚫었으면. 아이고. 이게 다들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정도 돈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꼬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이번에 하려는 게 5호선이잖아요. 연장. 그게 이제 큰 틀에서는 김포시는 이렇게 가달라는 거고, 대충 그냥. 인천은 검단 신도시 개발하니까 이렇게 가다 말고 이렇게 가달라는 거고. 김포시 안은 우리가 저 서울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도 받을 거니까 우리 쪽에 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검단이 껴버리면은 우리 시민들이 서서 간다. 그러니까 근데 김포만 가지고는 예타가 어려우니까,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형식적으로만 딱 끄트머리에만 검단의 역을 만들어주겠다. 2개 정도. 인천은 다 통과해달라. 4개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일단 지금 대강이라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는 김포시 안을 받아들였는데 선거 끝나고 다시 얘기해보죠. 이번에 법이 통과돼서 검단을 이번에 서구에서 분리해서 검단구가 되기로 했어요. 이제 검단구가 된 시점에서 이건 아마 초대 검단구청장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검단으로서도. 제가 이제 답사가 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은 검단은 원래 김포 땅입니다. 그러다 인천이 광역시 만들려고 땅을 뺏어온 게 검단이에요. 가져온 다음에도 인천시가 관리 안 해가지고 불만이 많았어요, 주민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재 김포시와 예전 김포시였던 지역이 싸우는 거라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포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한때 말 많았던 게 메가시티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메가시티가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행정 메가시티 어려워요. 제일 힘든 문제가 그 국회의원들, 지역구 문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전북의 전주시하고 완주군 통합 문제죠. 두 개가 생활권은 같은데 국회의원 지역구가 걸려있다 보니까 참 통합이 여러 차례 안 돼요. 동남권 같은 경우는 부산에 통합되려고 하는 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데가 김해랑 양산인데, 통합되면은 김해 시장이 김해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수도 확 줄어요. 할까요? 창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창원은 지금 승진시 되자마자 인구 줄고 있죠. 100만 아래 내려갈 것 같던데. 아마 지금 부전 마산 라인이 어떻게 될까에 따라서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만, 창원에는 호재이자 악재인 상황인 게, 여기가 이제 부산 서부 지역이고요. 강서구, 여기가 김해시, 여기가 창원시입니다. 대략 이런 라인으로 현재 부전 마산 복선전철이라는 걸 놓고 있어요. 경전선 지선인 건데 이 동네에 아파트 많이 지어요. 보시면 김해시는 신도시가 이쪽입니다. 유라지구라든지 장유지구라든지. 중간은 김해공항 때문에 지금 소음 문제로 비어있는 데고. 여기가요? 예, 여긴 비어있어요. 이걸 지금 가덕도로 뺀다는 게 계획인데, 저는 순수하게 토목적으로 뭐 여러 차례 태풍을 피해를 입고는 결국은 김해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안 할 것 같진 않고 병행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쪽 지역은 부산의 꿈은 이걸 완전 빼버리고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건데, 명지 신도시 여기처럼. 어머. 여기는 부산 지역 언론에서도 말을 합니다만 대표적인 연약지반 문제라서 신호공단, 녹산공단도 건물이 많이 좀 기울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약간 취약한 상태로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좀 있고요. 뭐 그걸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연약지반에다가 지하로 터널 뚫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와서 몇 년째 공사가 안 끝났어요. 공정률 거의 99%에서 거의 그 터널을 지금 못 해가지고. 계속 99야. 행정가들이나 토목가들은 알기 때문에 고가도로 놓으려고 그랬는데, 고가철도로 부산 쪽 일부 주민들이 지하해달라고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죠. 이쪽은 왜 이러냐면 1956년 지도입니다. 보시면 모래 대마도라는, 저 일본 대마도 말고 섬들이 많아요. 여기가 이제 가덕동고고 일본군 기지 있던, 요 잘 보세요. 이제 진흙 모래죠.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송도 마냥 채워졌네. 네. 근데 송도는 그래도 이런 토목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공사를 잘했다고. 근데 여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현재 언론에서는 사상두각이라는 말까지 써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이런 게 이제 명지 신도시인 건데, 요 지역이 56년 지도에는 모래 진흙이었던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낙동강 델타거든요. 강 하류에 모래가 쌓인 건데 새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만 땅이지 사실은 모래가 쌓여 있는 거라 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잘하면 돼요. 근데 일부 잘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신항도 12년에 찍은 게 이런 사진인데, 현재는 요 뒤에 아파트가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여기도 창원 운동지구라고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다 간척을 하고 매립하고 해서 도시를 만드는 중이에요. 여기도요? 근데 다 지금 운동지구 꽤 커요. 여기 부전 마산 복선전철, 마산이 창원시 마산이니까 이게 만들어지면은 부산 서쪽부터 김해 창원에 이어지는 일종의 벨트를 만들어서 창원이 같이 성장할지. 창원의 인구가 안 그래도 다 부산 출퇴근 많이 하잖아요. 인구가 부산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더 많아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창원이 한 가지 이제
이제 좋은 점이 있다면 창원이 크게 마산이 있고 진해가 있고 창원이 있는 거죠. 남쪽은 공업단지고 원래 계획이 이랬습니다. 북쪽은 주거단지. 보면 다 빼곡하죠, 집들. 요게 70년대 집들이거든요, 개발할 때. 요것들에 대해서 재건축이 허가가 대규모로 완화됐어요, 최근에. 지난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땅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건축이 발생한다면 창원이 인구를 부산이나 김해 쪽에 뺏기지 않고도 어느 정도 현재 시세를 유지할 만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부전 마산 결국 만들어질 텐데 부산 쪽에 인구가 넘어가는 시점이 빠를지 창원 내에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는 시점이 빠를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예를 들어 마산 같은 경우가 요런 데인데, 마산 해양 신도시 도시개발 여기 참 재밌게 만들었죠. 군부대나 공장 빠지고 만든 뭐 이런 데, 부영 아파트 이런 데들 일부 있는데 아직 공급이 적어요. 그리고 여기는 좀, 여기도 그렇고 하나 또 보시면 좀 이상하죠. 아니, 뭐죠? 여기도 군부대 빠지고 지금 아파트 다 지었습니다. 여기 군부대나 공장을 이전시키고 아파트는 다 지었어요. 이제는 구도심 재건축 50년쯤 됐는데 여기 어떻게 할까가 창원의 미래다. 그러니까 창원은 뭐 100만 도시고 무엇보다 도청 소재지라서 희망이 없다 보진 않습니다. 인구 100만은 유지하는 게 좋을 텐데라는 생각은 있죠. 근데 이제 창원의 지인들 만나보면 부산이 다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서울이 한동안 경기도 다 가져가다가 도로 뱉어내고 있잖아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다 경기도 인구 늘고 있잖아요. 부산이 그 시점이 언제 올까? 그에 따라서 경상남도 일부 도시들, 울산이라든지 창원, 양산, 밀양 이런 데 파급효과들이 있겠죠. 아직 근데 부산은 포화 상태에 안 다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동부산 쪽이 중요한데, 부산하면 사람들이 남포동, 중앙동, 영도 이렇게만 여기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5, 6도. 사실 부산의 미래는 이쪽에 있죠. 지금 동부산, 오시리아. 이게 이제 동부산 관광단지 오시리아라는 건데요. 기장이 이렇게 대규모로 단지가 들어왔고, 이케아라든지 저 넘어가 해운대입니다. 하나 넘어가. 해운대 자체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관광단지가 됐어요. 최근에 이런 것도 다니고, 옛날 동해남부선 철길 위에 굉장히 성공적인 관광 상품이 됐죠. 그리고 기장 원전이 있잖아요. 이코에서 해서 여기 병원도 들어오고 원자력 의학원 이런 거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장에 있었던 음성한센인 마을인데 여기도 빠져가지고 재건축이 막 일어날 것 같고 호재가 많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중심이 예전에는 부산역 주변, 그리고 이제 동네 쪽이 있고, 근데 오륙도라든지 센텀 이런 게 있었는데 더 동쪽으로 갈 것 같아요. 기장군 중심으로. 그리고 그게 무슨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냐면, 여기가 이제 기장 지역이고 저쪽에 정관신도시라고 하나 큰 게 있고요. 좀만 가면 울산입니다. 울산이랑 연담화가 될 거예요 아마. 그 동해선 전철이 개통이 됐거든요. 그동안 철도였다가 이제 전철이에요. 도시지형 통근열차가 됐어요. 이제 태화항역까지 들어가죠 아마. 얘가 표시가 다르죠. 여기까지는 이른바 수도권 전철 같은 거고, 여기부터는 철도인 거예요. 색깔이 다르게 표시된 게. 그냥 이제 띡 하면은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더 편해져가지고 울산 인구의 부산 유입이 좀 되고 있고, 부산은 아직 I'm still hungry예요. 서울은 이제 포화가 돼버려서 내뱉는 중인데 부산은 여전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갈지를 지켜보는 게, 주변 도시들과 부산이 균형을 이룰 것이냐. 부산은 맨날 서울만 보고 욕하거든요. 빨리 저기 산업은행 내놔라. 부산 청년 인구 다 서울에 뺏긴다. 그리고 인천 인구가 300만 넘었죠. 조만간에 제2의 도시 위치를 뺏긴다, 인천에. 그러면서 부산 위기론만 내고 있는데, 경남 주변 도시들은 부산에 의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현실적인 메가시티를 만드는 방법이다. 뭐 부울경 연합이니 뭐 이런 말장난은 정치인들의 말장난인 것 뿐이고. 앞으로 그럼 대한민국 생활권이 그럼 크게 어떻게 나뉘게 돼요? 세 개의 메가시티로 된다고 보죠.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가들이나 정치가들이 말하는 행정구역 통합하고는 관계가 없다. 교통망의 확충에 따라서 경기를 뛰어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서울권이 하나 만들어지고, 동쪽으로는 중앙선과 경춘선을 따라서 춘천 일부 지역, 원주 일부 지역까지 포함되고 있고. 그렇게 커져요?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월경지라고 띄엄띄엄 존재하는, 원주하고 서울 동북부 출퇴근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행정가들이나 정치가들의 발상은 기본적으로 면이거든요. 메가시티 만든다 그러면 도농도시하고 이 도농도시 통합해가지고 모든 지역이 딱 골고루 도시화가 된다 생각하는데, 도시는 도시인들끼리, 농촌은 농촌끼리 이해관계가 달라요. 서로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치인 행정가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전국을 다니면서 느낀 그런 생활권의 재편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잘 드는 비유인데, 서울 강북구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거하고 KTX 천안 아산역 주변의 역세권에서 서울역 오는 거하고 뭐가 더 가깝냐는 거죠. 천안 아산역이 가까워요. 역 주변만 얘기하는 겁니다. 천안 아산이라 그럴 때 천안시 동면에 저 아우네 장터 순대 있건 거기까지 말하는 게 아니고, 천안 아산역이나 수도권 전철 신창역 그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교통망을 따라서 가늘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게 메가시티다. 그래서 이제 춘천, 원주 그렇고, 서해선 따라서 고속도로와 철도를 따라서 화성 서부, 평택 서부, 아산 서부, 당진 동부, 예산 서부, 홍성 동부 쭉 이어지는 중이에요. 현재 가보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전, 세종, 청주, 논산, 계룡 등이 있고, 아마도 중부권, 얼마 전 대전 MBC 다녀와서 토론을 했었는데, 여기 분들은 충청권 메가시티를 보고 싶어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전북 일부나 경북 일부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중부권 메가시티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여기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충청이라는 말을 내밀지 마시고 중부권이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포항부터 울산, 부산, 창원, 거제,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일부 고흥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동남권. 엄청 크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전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별로. 그러니까 이 발상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행정가들이나 정치가들은. 질문인데요. 일본 도쿄가 서부가 농촌이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그렇게 편입된 케이스예요. 교통이 좋아지면서. 그 경우는 예전에는 도쿄도 대부분이 농촌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분 없었던 거예요. 새로 편입된 거 아닙니다. 오래됐어요. 제가 이런 발상을 한 것도 유학하면서 익힌 게 있는데 서부가 딱 서부에 살았거든요. 철도망 따라서 가늘게 이어져요. 제가 비유를 잘하는 게 감자 고구마 캐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덩굴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게 그런 식으로 개발된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따라가지고 광교 있고 동탄 있고 오산 있고 지제 있고 천안산역이 있고 이렇게 다 된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투표할 시민들이 그 단위만 강조하지만 면으로 존재하죠. 네, 도시민은 여러 곳 넘나들며 살고 있다.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면 단위로 보다 보니까 실제로 생활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시됐던 지역이 있어요. 서천군 장항읍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시, 여러분 근대 여행 가시는 동네죠 여기. 여기는 같은 생활권이에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과 전라북도 군산시는 같은 생활권인데 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기 도로 다리 있잖아요. 이 다리를 몇십 년을 안 놨어요. 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도 공약이 있었는데 놓은 게 10년쯤 됐나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군장으로 묶어버리거든요. 군장대학도 있고 뭐 군장대교도 있고 군산장항이라고. 근데 행정가들의 눈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런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는 광역 정치인들인 건데 공약으로만 써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 대전 가서 쇼핑해야 되고 우리 병원은 꼭 내포 가야 된다가 아니에요. 전라북도 익산이 가깝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시민들은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 도, 우리 시, 우리 구 이런 관심 없는데 행정가들 보면 꼭 둘레길도 우리 구만 다니게. 그러니까 애양심의 강요, 애국심의 강요 같은 거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존재하는 생활권을 무시해버리니까. 근데 그런 걸 피해를 본 게 새만금이죠.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 대전 가서 쇼핑해야 되고 우리 병원은 꼭 내포 가야 된다가 아니에요. 전라북도 익산이 가깝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시민들은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 도, 우리 시, 우리 구 이런 관심 없는데 행정가들 보면 꼭 둘레길도 우리 구만 다니게.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존재하는 생활권을 무시해버리니까. 근데 그런 걸 피해를 본 게 새만금이죠.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과 전라북도 군산시는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묶어가지고 군장산단을 만들 예정이었어요. 이걸 맞춰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장항 쪽은 텅 비어 있고 군산 쪽만 개발이 됐어요. 결국은 이제 쪼개져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 게 이른바 새만금 산단이에요. 사실 이게 군산 산단이에요. 정확히는. 원래는 충남과 함께 만들 예정이었던 게 쪼개져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건 원래 새만금 간척 계획은 없었던 계획인데 원래 그건 쌀 만들릴 거였잖아요. 근데 간척하는 중에 갑자기 쌀이 남아 돌아버려서 목적을 상실하다 보니까 새로운 목적을 부과한 게 여러 가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만금이 넓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되게 넓어요. 여기가 이제 군산 새만금, 여기가 김제 새만금, 여기가 부안 새만금이에요. 서울시의 3분의 2쯤 돼요, 넓이가. 근데 이거를 묶어가지고 무슨 공장 하나 들어온다고 새만금이 핫해진다는 거는 강남에 빌딩 세워진다고 은평구 핫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한 번이라도 가보면 그런 말을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는 많이 해요. 새만금 핫하다. 뭐 공장 막 들어온다. 2차전지 들어온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순리적으로 이 두 지역이 행정구역을 넘어서 개발됐으면은 마치 중부권에 청주와 대전이 연남화되는 것처럼 세종 매개체로 해서 됐었으면은 한국의 이 지역의 미래도 좀 달라졌을 텐데 이거를 있던 생활권을 끊어버리고 목적을 찾을 수 없었던 새만금에다가 새로운 목적을 주는 바람에 좀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원래 정부의 그 새만금 의도랑 지금 의도랑 좀 어떻게 달라요? 늘 바뀌어요. 원래는 쌀이었습니다. 근데 쌀이 남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대단히 농업한다고 했다가 소농들이 반발을 해서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공장 만든다고 했는지 안 됐고 특히 부안 쪽 새만금 용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도를 만들려고 잼버리 했다가 저렇게 됐고 그리고 다녀왔죠. 이거 일부러 대회하기 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 말하기 위해서. 참 얼마나 황당한 계획이었는지. 저는 가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조억의 2차전지 예정지인데 요거는 군산 새만금이에요. 이 수많은 게 엉켜가지고 지금 아무도 구분되지 않고 말해지고 있는 게 새만금 담론이고 이 혼란의 카오스의 근원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북에서 다 해야지. 우리 도에서 다 해야지. 남의 도랑 하면 힘들다. 이런 게 발생하는 대단히 행정가지고 정치가적인 마인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저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장은 좀 개발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군산공단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군산공단은 원래 잘 나가던 데였거든요. 군산은 불만이 커요. 왜 군산공단 커지고 있는데 갑자기 전북이 끼어가지고는 새만금공단으로 이름 바꿔버리고 군산공항 확장해놓고는 새만금공항이라고 그러고 군산항도 있는데 새만금항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는 거지. 이러니까 불만이 크고 사실 우리 생활권은 저기 북쪽 장항인데 갑자기 저기 부안 김제랑 묶어버리니까 여기도 요즘 메가시티가 있어요. 원래 계획은 장항부터 군산 김제 부안 묶어가지고 100만 도시 만들겠다는 거였는데 이제 그래서 장항 빼버리고 합쳐도 한 이거 30만 되나? 한데 100만 도시 만든다고. 이번 책에 썼습니다만 너도 나도 100만 도시. 제가 세본 것만 해도 27개쯤의 도시가 100만 도시를 주장을 해요. 진짜요?
그리고 보시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나온 책인데 원래 지금 새만금이 요거거든요. 원래 이걸 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간척지를. 황해 확장 간척지라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만들려 했던 거예요. 농업용으로. 근데 다 이제 무산된 거죠. 결국은 전 새만금은 다시 일부 물을 들일 거라 봐요. 너무 넓어요. 답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이 땅이 좁다라고 하는 거는 대도시만 사는 분들의 편견입니다. 가면은 피해의식 때문에 만들어 놓고는 놀리고 있는 땅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 우리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유지보수비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이렇게 넓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참 가장 비극적인 사례가 새만금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스마트 수변 도시 요거 개발을 위해서 이쪽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전주에 있는 관청들 옮겨오자고. 도청 시설들을 옮겨오자고. 오겠습니까? 지금 전주 혁신도시도 안 오려고 그러는데 그 멀어가지고 국민연금 같은 거 사람 이사 가잖아요. 서울로 사표 내고 그 상태인데 계속해서 희망 고문과 목적을 잃어버린 산업 등이 엉켜있는. 근데 저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큰 원인이 이제 행정구역을 넘어가는 군장이라는 생태권이 깨지면서부터 시작된 우리 지역 내에서만 해결해야 된다라는 행정가정 마인드, 정치가정 마인드가 나쁜 형태로 발현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요게 60년대에 나왔던 군산 서천 개발 계획입니다. 장안과 군산을 묶어서 개발하고 한 덩어리로. 그리고 여기 비인이라는 데를 개발한다. 산단으로. 이게 이제 박정희 때 냈던 계획인데 날아갔죠. 그리고 시가지 계획도 있었어요. 다 선 깔고 철도 놓고. 이 모든 게 이쪽 분들의 말에 따르면 김종필과 이후락이 싸우면서 이후락이 이겨가지고 울산으로 가져갔다. 한국 최초의 공업단지인 울산공업센터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라는. 원래 우리한테 왔었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되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충남과 전북에 존재하던 공통생활권이 무너져버리고 가버린. 그 지금 흔적은 이런 거밖에 없지. 철도 놓으려고 장안선에서 지선 만들어서 비인 신도시로 가는 라인 만들려고 했는데 터널만 만들고 끝났고. 근데 아까 송도는 또 잘 된 케이스를 하셨잖아요. 송도는 땅이 실제로 수도권 부족하니까. 인천은 계속 인구가 늘는 곳이라 땅 만들어야죠. 송도의 경우는 오히려 고민은 지금 땅이 지금 약간 여유가 있다고 막 공장 유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송도가 이렇거든요. 이게 위성사진이 그렇고 지도는 좀 더 큰데 보면 아직 비어있죠. 이쪽이 첨단 산업 클러스터 해가지고 뭐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들어오려 그래요. 벌써 이제 인천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좀 여유 있다고 막 공장 했다가는 무조건 넓게 만들면 나중에 부족해진다. 지금도 좀 밀도 있는 개발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여기는 생명과학 같은 거는 청주 오송이랑 경쟁합니다. 송도로 갈까 청주 오송으로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송도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장들은 좋죠. 인천공항이 근처니까. 근데 너무 그러지 말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땅이 부족한 미래가 눈에 보여요. 지금 인천은 아마 보수적으로는 35년에 부산 인구를 넘어가게 돼 있는데 아마 앞당겨질 거예요. 앞당겨서 한 2020년대 말 30년대 초에 아마 부산 인구를 앞당길 건데 땅 부족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라도 좀 고밀도 개발이 더 필요해요. 근데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여기 바이오로직스 생기잖아요. 네. 용인에 이번에 클러스터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거는 반도체고 요거는 바이오고. 그럼 거기는 원래 좀 들어와야 될 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말씀 잘해주셨는데 경기 동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고 한지 발표된 지 일주일 뒤에 간 건데 갔더니 아직 아무도 안 왔었는지 기자가 저에게 답사팀이 가니까 되게 신기하게 보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당장 이제 이렇게 축하와 거부가 존재하고 있죠. 이쪽이 어디냐면 남사면이라는 게 여긴데요. 남사읍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용인은 아마 수지 기흥이죠. 근데 그게 아닌 용인이 있습니다. 동쪽에 넓은 땅이 있어요. 이 거대한 것 중에 남쪽 끝이에요. 오산, 평택, 광교 요 라인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개발 여파가 안성까지 갈 거고 아니 같이 이어져요. 땅이 거의 붙어 있어요. 철도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도는 충북 혁신도시가 있는 음성과 진천까지 연장될 계획입니다. 뭐 수도권 내륙선을 포함해서 여러 계획이 있는데 그럼 음성 진천은 수도권이에요. 요즘에 이미 음성 진천 쪽은 땅값이 좀 들썩들썩하고 많은 기업이 이전했어요. 오래됐어요. 5년 넘은 얘기입니다. 한 달에 건너 들은 얘기도 강남에 있는 집 하나 팔아서 음성 진천 혁신도시에 빌딩 샀는데 5층짜리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고. 이미 발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도가 현재 판교나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가지고 음성 진천 통해서 청주 공항으로 간다는 계획이 있죠. 이쯤으로 여기로 이렇게. 음성 진천은 수도권이죠. 저는 현재 이번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아마 다음번에 책을 낼 때는 음성 진천을 아마 대서울권에 포함시킬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비어 있어요. 가보니까. 근데 가까워요. 안성하고. 안성이 철도가 없어가지고 좀 약간 외진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철도 연결되고 이쪽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쪽에 대규모로 만들어지면 아마 연남화 될 겁니다. 오산, 용인, 안성, 평택, 천안, 아산까지 한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대서울권의 토산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경기도의 토산품이라 그러는데 꼭 그건 아니고 천안, 아산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아마 충북 일부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 천지개벽할 지역을 좀 몇 개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다 말씀드린 몇몇 지역들이 음성 진천이라든지 김해 남부라든지 그 10년 사이에 많이 바뀐 곳들이에요. 할 지역은 예를 들어 음성 진천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 아직 한참 많이 바뀔 지역인 거고 군 전체가 다 큰다는 얘기 아닙니다. 일단 음성군과 진천군에 많은 인구들이 재배치될 거예요. 이쪽으로 밀집될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과
서해안과 연결되는 식으로 월경지식으로 연결되면서 영향이 클 거고, 또 하나는 중부 내륙선이라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부발에서 끝나다 보니까 참 애매해가지고 추석에도 텅 비어 있는 열차로 유명했는데 이번에 판교까지 연장이 됐어요. 아직 좀 적긴 하지만 횟수가. 근데 이번엔 찼다고. 궁극적으로 강남까지 들어올 예정인 거고, 또 하나는 경북 문경까지 갑니다. 이번에 갔다 왔더니 여기까지 가는데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요 라인들이 뭘 뜻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구미 김천까지 들어가요. 요 라인들은 뭐 강남의 13은 뭐 오르는 정도 수준은 다른지만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쪽 지역에 전체적으로 재배치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럼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거예요? 2030년대?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서해선 라인들. 대략 고양부터 홍선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현재 장항선이 대략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서해선이 완성되고 나면 요게 지선이 되고 요게 간선이 됩니다. 이건 거의 확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화성시가 이렇게 크고, 여러분이 아시는 화성은 여기거든요. 동탄 하나거든요. 평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데 요 정도만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반도체 평택만. 이 두 도시에 광활한 서부 지역이 있거든요. 정말 광활해요. 여기가 서해안 고속도로는 언제나 막히거든요.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이제 정치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라인이 서해선의 일부 라인만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평택 서부의 안중, 아산 서부의 인주역, 당진 동부의 합덕역, 그 다음에 삽교역 또는 내포 신도시역, 예산, 그 다음에 호송역으로 가게 돼요. 기존의 안중 쪽은 뭐 항만도 있고 아산만 국가산업단지 평택 지구가 있는데 포승지구라고, 철도가 깔리게 되면은 서해안 고속도로만 있을 때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충남 내포 신도시를 포함해서 상당 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 평택이나 화성에서 출퇴근하게 될 거예요. 정치성 확보가 되니까. 지금은 도저히 믿을 수 없거든요. 고속도로 상황을. 그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횡단도로, 고속도로.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당진, 서산, 태안 쪽에 관광 및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건 또 다른 상황에서 특히 이제 아산이 그렇고 당진이 보면은 고속도로 뚫리면서 시청 주변이 개발됐었는데 부곡지구하고 동쪽이 개발될 거예요. 합덕역. 이쪽이 꽤 땅이 광활하거든요. 다 간척지예요. 대규모 간척지예요. 우와. 이게 당진 동부예요. 다 바다였던 거죠. 근데 여기가 다 땅이 됐고, 이 한복을 관통해서 서해선 철도가 지나가게 돼요. 여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서울과 연결되느냐가 또 확정이 안 된 게 좀 있는데, 2030년 즈음에는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은데, 확정되고 이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들. 여러분 생각하시는 당진이나 다 이런 약간 산간 지역들이 당진인데, 예산 당진 이런 데 다 땅이 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당진 합덕역, 합덕역세권 공인중개사사무소. 되게 저거 다 서울 지하철 느낌이죠? 부동산 간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전체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성 갔더니 서울 50분. 원래 계획은 여의도 50분이었는데 계획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홍성 갔더니 여전히 걸려있더라고요. 이 광고판. 어쨌든 아마 1시간 내로 서울에 갈 겁니다. 좀 빠르게. 되기만 하면. 근데 될 거예요. 이거는 공사 중이고, 뭐 일부 이제 안산, 화성구간 이런 데가 문제인데, 지금 대부분 다 된 상태예요, 사실은. 서해선 운행도 시작했고, 이미 고향부터 안산까지는. 당장 제가 지금 고향 사람인데, 이 지역이 서해선 뚫리면서 혁명이 일어난 게 두 가지예요, 혁명이. 하나는 일산대교고, 일산대교 김포대교고, 하나가 이제 서해선인데, 그 전에 제가 만약에 일산 신도시에서 부천에 가고 싶다, 영등포 찍고 이렇게 와야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오니까 요즘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내려가지고 고향에 오는데 한 15분? 그 전에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이게 서울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경기도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경기도끼리. 다른 지역 가서 말씀드리는 게, 보면 늘 문제가 서울이래. 근데 서울도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도 간에 이 문제가 있거든요. 다 서울로만 빠져있다 보니까 경기도끼리 연결이 안 돼가지고 성남 인천 갈 때 힘들고, 고향 의정부 갈 때 힘들고 그런 게 있거든요. 순환이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준 게 서해선이고, 이게 이제 경기도와 충청도로 이어질 거고, 궁극적으로 이건 아마 목포까지 이어질 겁니다. 정말 서해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동해선이 공사 중이고, 아마 올해 일부 개통 운행 시작하죠. 삼척이나 이런 데까지. 서울에서 삼척, 영덕, 울진까지 갈 건데, 그쪽은 제가 볼 때는 제2의 제주예요. 제주? 정말 제주도, 내륙의 제주 같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이제 강릉 뚫린 다음에, 강릉이 엄청나게 좀 컸잖아요. 그 여파로 양양, 고성 다 떴고, 속초. 그 다음 타겟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삼척, 영동, 울진입니다. 제 포항 지인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만 즐겼는데 가까워서. 근데 아마 많이 바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미리 갔다 왔는데, 삼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좀 이제 고민거리가 그거죠. 이게 지금 맹방해수욕장이라고 좀 아름다운 해수욕장인데, 화력발전소를 석탄 가져온다고 항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풍경 망치고 있고, 발전소가 많아요, 화력발전소가. 공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삼척이. 여기가 참 아름다운 항구였는데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바로.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2번 유치하려고 해가지고 그 반대했던 기념비가 있는데, 이번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와가지고 고민. 그리고 여기에 그 마이클 캐나 사진 찍어도 유명한 솔섬. 근데 뒤에 있는 게 발전소 연료 저장 탱크죠. 이게 공업도시 한국을 말해주는 사진인 거죠. 원래 이거 없을 때 사진 유명했어요.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주변에 원더급이라는 읍내가 있는데 경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산업국가입니다. 풍경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삼척은 그런 데다. 근데 거기 비해서 여기가 이제 영덕인데 축산항이라는 항구예요. 제가 요 삼척 울진 영덕 좀 친구랑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일제 때 건물 같던데 아마 관청 건물. 요거 서울 사람이 샀대요. 이미 뭐 다 누가 사람은 다니면서 다 사두고. 그러니까 늘 느끼는 게 제가 답사팀하고 다니면서도 늘 말하는 게 뻔히 보여요. 이게 조만간 곧 좋아진다가. 사람들은 좋아진 걸 보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상상을 못 하더라고. 진심으로. 근데 그 중에도 이런 사람들도 있다. 얼마 전 전남 고흥 가가지고도 뭐 건물 보고 있었는데 20년대 수역 건물 같은 거. 그거 서울 사람이 샀다고. 그러니까 말해줘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어제 바로 갔다 온 데가 당진 면천이라는 데입니다. 최초 공개죠. 바로 어제 얘기. 여기가 좀 유명해요. 읍성 근처에 있던 우체국을 미술관으로 바꿔가지고 여기 면천 우체국. 요거부터 해가지고 약간 문화산업이 시도되는 곳입니다. 이런 건물들. 조금 느낌이 보이죠? 근데 아직까지 불이 안 붙었어요. 근데 같이 간 사람한테 이거 곧 지금 불 붙는다. 근데 아직 좀 불이 붙을지 안 붙을지 약간 아슬아슬한데 되게 나간 읍성의 장점은 마을을 없애지 않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를. 그걸 살려가면서 했잖아요. 근데 한국의 어떤 읍성들은 싹 밀어버리고 수원, 화성이 그런데 자꾸 밀어내려고 그러거든, 마을들을. 원래 마을이 있고 성이 있는 게 한국의 그 재밌는 부분인데 이 경우는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이 남아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약간 옛날 읍성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복구공사.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당진이 저런 식의 전통 마을이 좀 약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문화자원으로서. 여기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 얘기 했죠. 근데 서울에서는 먼데 경기 남부의 거점 도시에서는 가깝습니다. 서해선 뚫리면 더 좋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 보기 위해서는. 남들 다 이미 뉴스에 나올 정도면은 이미 늦은 거다. 주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면천이 유명한 게 면천 두견주라고. 이건 좀 유명합니다. 콩국수가 유명하대요. 또 이 동네가. 아직 콩국수인데 콩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아마 이제 콩버거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원래 당진이 원래 여기가 중심이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랬다가 근대 때 뺏긴 거예요. 지금 당진 시청 쪽으로. 근데 그 부활이 될 것인가? 이건 아마 서해안고속도로가 시청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 발달하는 게 있는데 이제 서해선은 이쪽으로 오거든요. 어떤 미래가 보일지 10년 내로 결판 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이 동네에서 요 근처 서산이라든지 다 태안 포함해서 가능성 높은 데 중 하나가 면천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간 한국 도시의 미래로 돌아와 주셨습니다. 월보TV에 나와주실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박사님 영상을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책을 통해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으셨던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얼마 전까지는 요 앞에 책이었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로 여러분을 찾아뵀었죠. 그 책에서는 주로 한국의 도시를 어떤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면 되는가를 몇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 책에까지 난점이라고 약점이라고 하면 전국의 도시를 전부 다 말씀드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고 왜 우리 동네 안 나오냐. 근데 저는 그 중에도 이 전국을 보고 있었습니다만 일에는 순서가 있어서 드디어 이제 전국을 다 커버하는 그 앞에 책에서 말씀드렸던 방법론을 하나하나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도시들을 예측할 수 있느냐를 이 책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보시면 좀 두꺼운데요. 지난번 책이 1.5배인데 앞에 방법론이 한 3분의 1이고 나머지는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쓰지는 않았고 뭐 길게 쓰지도 않았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번 책은 분명히 저 이번에 서울경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고향이 진주셔가지고 딱 찾아봤다고 자기 고향 어떻게 나오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색인을 실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나왔을 때 문헌학자의 현대한국 답사기라고 두 책부터 이제 제가 전국의 도시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책들을 보시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 하나 있죠. 그거는 이제 전혀 이제 부동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답사하는 방법대로 그냥 조용히 촬영한 것들인데 같이 보시면은 임장으로서도 답사로서도 여러 가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월보하고는 올해도 이런저런 인연이 있을 것 같아서 종종 찾아뵐 것 같습니다. 곧 다시 뵐 때까지 건강히 지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